이제 NLP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NLP는 쉽게 말하면 이제 두뇌를 다루는 거예요. 두뇌를 하나의 이제 그 마음의 왕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마음의 왕국을 잘 다스리는 제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왕국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제왕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왕술이 있다면 어떨까? 제왕술. 이게 왕이 되기 위해서 제왕술을 가르치잖아요. 뭐 옛날에도 보면 이제 뭐 세자를 미리 책봉을 해서 그 세자한테 왕이 되었을 때에 뭐 어떻게 예절을 갖추고 어떻게 또 뭐 신하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제왕술 잘 배우면은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왕처럼 마음이란 왕국을 다스리는 제왕이라면, 마음의 왕국에 두뇌의 왕국이 제왕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제왕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어떨까? 그럼 마음의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제왕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NLP라고 하는 겁니다. NLP는 바로 두뇌의 왕국의 제왕술이다. 자, 이 제왕술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두뇌를 그냥 컴퓨터에 비유를 한다면은, 컴퓨터가 처음에는 완제품이잖아요. 그럼 작동이 잘 되는데 계속 1년, 2년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근데 그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뭐죠? 바로 백신이나 알약이나 뭐 백업이나 이런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도 이제 처음에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 근데 이제 부모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또 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뭐 꾸지람을 듣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예, 마음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NLP다. 이렇게 볼 수 있다. NLP를 하려고 하면은 부정적인 마음의 바이러스를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마음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안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안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 들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 만나면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긍정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NLP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시키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안에 부정적인 건 다 지워지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정이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죠. 예, 편안하고 탁월한 상태가 되겠죠. 바로 그거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도덕 과목이나 뭐 국어 영어처럼 하나의 과목을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정말 활기차게 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이 두뇌라는 이런 과목을 배운 적이 없죠. 이제 NLP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NLP는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된다. NLP가 그 초중 고등학교의 학과목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프로그램 수정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재설정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행복이나 성공이나 치료나 자기개발로 이끄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NLP라는 게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한테 배우게 될 이제 최면 치료, NLP 최면 치료를 활용한다면은 마음의 프로그램은 쉽게 수정될 수 있다. 부정적인 건 빨리 삭제가 되고 긍정적인 게 새롭게 또 프로그램이 시킬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발표도 많이 했고 뭐 발성훈련 뭐 3분 스피치 자기소개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왜 그러냐면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이거든요. 의식적인 노력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려. 의식적인 것이 우리 프로그램이 되려면은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마치 이제 그 일본의 그 전설의 금객에 해당되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리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똑같은 칼 동작을 1000번을 반복을 하면은 단이 되고, 1000일을 반복하면 단이 되고, 10,000일을 반복하면 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칼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단련을 해야 되는데 단련이란 개념이 천일 만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천일 만일을 반복했을 때 이제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똑같은 싸움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식은 천일 만일을 반복해야 된다 이거지.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천일 만일을 그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일 만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스피치를.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의식적으로 하면 천일 만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천일 만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한두 번 뭔가를 하더라도 잘 될 수도 있어. 기껏 해봐야 한 10번, 20번 반복하면 근데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뭐 의식의 노력으로는 1년, 2년 안 되는 것이 NLP 체면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뭐 서너 번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공황장애가 그렇고 뭐 발표 불안증, 뭐 불면증, 뭐 또는 대인공포 이런 다양한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일반 뭐 정신과라든지 심리상담센터에서 1년, 2년 동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NLP를 체면을 하려고 하면은 한 3번, 4번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NLP 체면은 무의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의식. 막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식하게 막 그 훈련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NLP 체면처럼 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면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큰 변화를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톱으로 본다면 우리 나무를 벨 때 날이 빠져 있는 전통 톱으로 나무를 베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날이 아주 날카로운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되겠죠. NLP 체면은 바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일반 치료는 날이 빠져 있는 자 전통 톱으로 그 나무를 베는 거죠. 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일반 심리 치료가 그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효과라면 이 NLP는 체면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효과다. 이건 엄청 빠르지. 이렇게 이제 효과가 빠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무의식,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치유를 하고 변화를 하고 내 문제를 극복하기 원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NLP 체면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NLP 체면을 만나는 순간 1년 동안 변화될 것을 한 달 이내에 변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10년 동안 변화할 것을 또 뭐 1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우리가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충격을 없애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쭉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뭐 너무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의식의 힘을 활용해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혼자 개인적으로 막 낭독이나 발성이나 뭐 스피치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식적인 노력을 한 거거든. 의식은 작심삼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을 활용하면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죠. 이제 빨라지죠.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P는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과학이 뭐냐 묻는다면 바로 NLP라고 볼 수 있는데 21세기 최고의 파워가 뭐냐 묻는다면 커뮤니케이션 파워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다루는데 달인들이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고 뭐 부처님도 그랬고 뭐 중국의 노자, 공자, 맹자, 우리나라의 뭐 태계, 이황, 뭐 율곡, 이이, 뭐 이순신 장군, 뭐 최근에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데 달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다룬다는 이야기는 내 영향력을 100배, 1000배로 확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수준도 좀 좋지만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내 가치와 내 열정과 내 소신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는데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자,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느끼느냐. 쉽게 말하면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 오감. 선생님. 자, 우리는 저기 마음속의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감을 활용해서 자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소리를 듣고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 기분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냄새를 맡고 맛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건 경험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너무나 이제 발달돼 있어. 예를 들어서 칼라로 상상하면 동영상으로 뭐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상상을 해. 어떤 사람 시각이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잘 들려. 그때 뭐 함께했던 사람들의 뭐 어떤 목소리라든지 소리의 특징들 막 이런 게 막 느껴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때의 느낌들이 막 느껴질 수가 있겠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맛을 보고 냄새도 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경험을 내고 표현하는 방식은 오감을 가지고 오감이나 재료를 가지고 빵을 굽는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빵에 재료를 주는 겁니다. 뭐 밀가루,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소금, 설탕, 물, 뭐 다양한 빵의 재료를 줬어.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있어서 또 그분에게도 빵의 재료를 또 줬어요. 두 분이 빵을 한번 구워 보세요. 제가 시간을 1시간 드릴 겁니다. 빵의 재료와 빵의 어떤 뭐 빵 굽는 기구를 다 드린 거지. 그랬을 때 1시간 이후에 빵을 구웠을 때 두 분은 어떤 빵을 구울까요? 1. 똑같은 빵을 굽는다? 아니면 다른 빵을 굽는다? 어느 쪽이죠? 다른 빵을 굽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내부 표현하는 방식이거든. 과거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똑같이 두 사람이 발표하다가 긴장하고 떨었어요. 너무 심하고 긴장하고 떨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막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상상하는 거죠. 그때 창피한 느낌, 쪽팔리는 느낌, 뭐 두려움, 긴장, 떨림 이런 것들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한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걸 비디오 재생하는 것처럼 막 재생을 해. 그것도 1년, 2년, 뭐 10년, 뭐 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린단 말이에요. 막 발표 공포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때 창피당한 경험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이제 이렇게 그것도 흑백으로 흑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그것도 정지한 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소리도 다 없애버리고 그 느낌도 그냥 지워버려서 뭐 대수롭지 않게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느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더라도 이제 그 사건이 잊혀져 버렸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발표할 때 보면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발표를 잘해요. 자, 그럼 이 A와 B의 차이점은 뭐죠? A라는 사람은 그 창피당한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 느낌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면서 반복적인 내부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고, B는 뭐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또 흑백 장면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경험으로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발표 공포증이 있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과거에 발표하다 떨었기 때문에 발표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떨었던 경험을 너무나도 리얼한 방식으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느낌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표 공포증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발표 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표현하는 방식의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똑같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내부 표현을 하는데 이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불리한 쪽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NLP라는 건 뭐냐?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NLP라는 것은 이 오감을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경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끔 이끌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쪽팔리는 경험, 창피당한 경험, 두려운 경험을 뭐 흑백 장면으로 아주 작은 화면으로 느낌도 없애버리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또는 비행기를 타고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래로 내가 아닌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서 그 느낌을 없애버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좋은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뭐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느낌을 살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살려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거야.
내가 뭐 잘했던 경험, 자신감이 넘쳤던 이런 경험은 정말 리얼하게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칼라로 그다음에 영화 장면처럼 효과음도 넣어가지고 아주 막 느낌을 살려주는 쪽으로 상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신감이나 성취감의 경험은 아주 강한 긍정의 경험으로서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 이런 거 새겨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리한다고 봐요. 부정적인 것은 느낌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느낌을 살리고 이렇게 오감을 우리가 활용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고 탁월한 상태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이제 NLP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오감의 사용법이다. 오감의 사용법인데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좀 되시나요? 이제 NLP는 이렇게 이제 우리 내적인 커뮤니케이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룹니다. 자,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뭐냐면은 자,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 요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 심리학자에 해당되는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말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단지 7%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돼. 목소리의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 높낮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강약 조절 뭐 어떤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 속도 뭐 이런 목소리 특징들이 있겠죠. 이 목소리 특징의 영향이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눈빛, 표정, 뭐 자세, 몸짓 이런 여러 가지 신체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호흡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게 5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7%는 내용이고 93%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용보다도 93%의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너무나도 아주 마술처럼 활용을 잘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쉽게 친해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냥 단 몇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93%의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목소리를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체를 잘 활용할 것인가 와 많이 관련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NLP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 앉아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고개를 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눈을 저랑 마주치고 있고, 그렇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고, 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우리 센터를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연구실에 어떤 뭐 짜임새, 뭐 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또 박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93%의 어떤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 특징이나 신체 언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 활용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안 좋네? 그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내 말을 못 따라듣네? 반응이 부정적이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거절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내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시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포를 더 형성하고 좀 융통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내가 민감성을 더 발휘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해되시나요? 자, NLP적으로 본다면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는 없어요. 어떤 1대1 대화를 할 때 실패를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선생님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영업을 할 때 뭐 고객이 거절하면 안 된다 이 말. 상담도 거절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 거절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담사가 자기만의 상담 방식을 고집했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 어떤 내담자와의 어떤
긴밀한 라포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융통성이나 민감성이 부족했어요. 영업에 있어서 고객이 거절을 했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 영업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했구나. 자, 고객에 맞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죠.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 그거는 자, 청중 책임이 아니라 강사 책임이죠. 강사가 자기만의 그 고집스러운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어떤 강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을 겁니다. 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NLP적인 이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한번 잘 봐봐요. 엄마는 아기를 어떻게 보죠?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겠죠. 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기를 볼 거란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 만나는 사람은 아기를 보는 것처럼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뭐가 되냐면 관찰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 즉 엄마가 아기를 관찰했을 때 아기가 왜 우는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또는 뭐 젖을 달라고 우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쉽죠. 잘 맞출 수가 있어. 이봐, 페이싱. 잘 맞출 수가 있어. 잘 맞춰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마음이 열려. 그래서 잘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라포가 형성돼요. 라포가 형성되고, 라포가 형성되는데, 되면서 내가 이끌잖아요? 잘 이끌면은 잘 따라오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 이끌기, 그럼 잘 따라오는 결과가 나와. 잘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치료가 잘 되었거나 변화를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NLP적으로 우리가 그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6단계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2단계로 관찰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3단계는 그 사람 스타일에 잘 맞춰주고 4단계는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5단계는 이끌기를 하니까 잘 따라오고 6단계는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NLP를 다시 정리한다면 NLP는 이렇게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내 마음에 이 오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타고난 상태로 만들 것인가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마음을 다루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이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세계와 어떻게 대화를 해서 자 외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게 바로 NL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 NLP를 훈련하려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룰 겁니다. 기본 과정은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일반 이제 뭐 부정적인 심리를 없애고 자 긍정적인 심리를 만드는 방법. 일단 우울증, 불안증, 뭐 공포증, 뭐 대인 공포, 발표 불안, 뭐 불면, 우울, 뭐 다양한 부정적인 것죠. 이런 걸 치료하는 기법들 이런 걸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고 열정, 뭐 어떤 사명감, 책임감, 어쨌든 내 마음 탁월하게 만드는 이 힘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본 훈련에 이제 가능하고, 자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주로 이제 고급 과정에서 다루거든요. 고급. 이제 고급 과정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쉽게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 잘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는 기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체면적인 언어, 뭐 탈체면적인 언어, 그러니까 메타 모델, 밀터 모형 뭐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언어학. 양자 언어학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호수 위에 자 언어라는 돌을 던졌어. 자 긍정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자 그런 양자 언어. 그 다음에 SOM 화법이라는 게 있어. SOM이라는 것은 슬라이드 오브 마우스. 입의 마술이죠. 입의 마술. 정말 마법사처럼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현란하게, 능란하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바꿔주는 그런 언어의 기술. 이렇게 이제 SOM이라고 그래요. SOM 화법.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에 해당되는 뭐 메타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된 게 이제 NLP 고급 과정인데, 그래서 NLP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호흡 과정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NLP 통해서 어떤 걸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좀 보는데 첫 번째로 부정적 정서를 심리 치료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심리들 있잖아요.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물불면 뭐 참 많은 게 있죠. 사회공포증으로 본다면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시선공포증, 뭐 대중공포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심리치료나 훈련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스피치 공포,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1년, 2년을 훈련해도 안 되는 사람 많죠. 제가 이 스피치 학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2002년도에 어떤 분이 스피치 학원을 차려놓고 저한테 이걸 좀 운영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 자기는 대한민국에 가보지 않는 스피치 학원이 없었다. 부산, 김해까지, 대구까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1,500만 원 이상 스피치 학원 교육비로 돈을 썼는데 그래도 자기는 스피치에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사가 되겠는데 강사가 되려면 스피치 학원에 강사로 누가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몇 개 학원을 다니면서 제발 나를 강사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학원도 자기를 강사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3천만 원 적금을 들었대요. 근데 이 3천만 원 적금을 타가지고 내가 차를 자동차 새 차로 바꿀 것인가 스피치 학원을 새로 낼 것인가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학원을 냈는데 이분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옛날에 20대부터 뭐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했거든.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듣고 이분이 반해가지고 제발 저를 대신해서 학원 운영을 해주세요. 자, 학원 운영 대신 해주고 자기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스피치 학원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10년 동안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스피치에 자신감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의식적인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NLP나 체면을 활용해가지고 잠재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들고 무의식적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설정했다면 이분은 10년이 걸릴 이유가 없죠. 뭐 한두 달 이내에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NLP나 체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 정서를 심리 치료하는데 아주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심리 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효과라면은 이 NLP나 체면을 활용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래서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한적 믿음을 심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는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마음속에 제한적 믿음이 있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강사가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제한적 믿음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무력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무력감의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사례를 얘기한다면은 닭장 속에 독수리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독수리를 닭장 속에서 부활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독수리를 닭장 속에 부활시키면은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되더라도 자기는 독수리라는 걸 몰라. 그래서 닭장 밖을 끄집어냈지만은 날려고 하지 않죠. 근데 독수리는 날 수 없습니까? 날 수 있잖아요. 만약 이제 절벽 끝으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버린다면은 아마 독수리가 처음에는 곤두박질 치겠지만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를 펴고 아마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스피치를 잘 못해. 나는 강의를 못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할 수 있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 앞에서 말을 하게 만들고 강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못할까요? 잘 합니다. 옛날에 제가 지하철 스피치 할 때 저는 지하철에서 말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을 지하철을 모시고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말을 시켰을 때 말을 못하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하철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다 잘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야 지하철에서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하네. 저도 놀랍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바로 NLP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LP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핵심 믿음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남들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안 돼? 뭐 이거지.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지? 난 할 수 있다. 네, 그런 믿음을 이제 그 NLP에서는 계속 만들어주면서 자신에 대한 강한 어떤 확신과 신념, 긍정적인 믿음을 이제 키워주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죠. 세 번째 NLP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한 방향 자기 정렬. 자기 정렬이라는 것은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향 자기 정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자, 크게 보면 보세요. 이제 영성 차원의 첫 번째 영성 차원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 전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일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뭔가에 대한 어떤 비전의 감각을 키워주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인데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헌신 대상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만의 사명과 임무는 뭐지? 이렇게 이제 사명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명. 자, 영성이 비전이라면은 정체성 사명이에요. 사명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가치관, 가치 신념 체계.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자, 나한테 이 비전과 사명이 왜 중요하지? 내가 어떤 가치 신념을 갖고 있기에 나는 이런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가치와 신념 체계를 만들어준다냐. 그 다음 4단계는 이제 능력 차원이죠. 내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될까?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 이제 그런 능력 차원의 자기를 이제 정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로 행동 차원에 그렇다면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죠. 마지막에 환경 차원은 뭐냐면은 그럼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지? 이런 이제 환경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6단계까지 하나로 쭉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중심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꿋꿋하게 그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처럼 흔들린다는 거죠. 자, 좋은 환경 속에서는 뭐 좋은 반응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거기서 환경에 치우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이제 상황의 노예, 사건 기금의 노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건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힘들어해.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누가 때리니까 우는 것이. 이거는 사건 기금의 노예잖아요. 근데 중심이 잡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죠. 자, 내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쭉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NLP를 훈련하면은 이런 중심이 잡혀 있는 단계로 아마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중심이 잡혀 있는 단계가 되면 뭐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무대 공포, 뭐 대인 공포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 이제 발표 불안이나 대인 공포 같은 사회 공포증이 생기느냐?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이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노예. 우리가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육신이 그 수양태곤 앞에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당당하게 단정 포기 운동을 하면서 죽을 줄 알지만 소신기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즉 자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많은 청중들 속에 우리 목사님을 암살하는 암살자가 있으니까 오늘은 연설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2,000명이 나를 보고 왔는데 나 연설 듣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줄 알지만 연설을 해요. 그래서 그날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럼 죽음을 뛰어넘어서 연설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게 자기 중심이 잡혀있는 자기 정렬이죠. 자, 내가 연설해야 되는 이유, 이른바 가치 신념이 뚜렷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강력한 비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연설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중심이 잡혀버리고 자기 정렬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뭐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 자기 정렬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는 자기 정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문제 중심에서 원하는 중심으로 에너지 흐름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 중심은 뭐고 원하는 중심은 뭘까요? 자, 문제 중심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관점입니다. 나는 발표 불안을 없애야 되고 긴장 떨림을 없애야 되고 대중 공포를 없애야 되고 뭐 또는 뭐 우울증을 없애야 되고 뭘 없애고자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다 문제 중심이에요. 그럼 이제 원하는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명문 강사가 돼야 되고 심리 상담사가 돼야 되고 내가 회사 대표이사가 돼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세계 여행을 다녀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나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뭐죠? 이건 다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문제가 내 삶을 채운다 이 말. 근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을 채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비록 이제 뭐 발표 불안이라든지 무대 공포라든지 대중 공포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오셨지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NLP를 만나는 순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는 NLP 강사가 되겠다. NLP 동기부여가가 되겠다. NLP 코치가 되겠다. NLP 치료사가 되겠다. NLP 상담사가 되겠다. 이 NLP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는 뭐 발표 불안 때문에 힘들다면 나는 발표 불안 전문가가 되겠다. 또 심리 치료사가 되겠다.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 이런 원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애려고 하면은, 없앤다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은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빨간색이 떠오르잖아. 빨간색 자동차. 없애야 되겠다는 두 번째로 떠오르잖아요. 결국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간색 자동차가 더 눈에 띄고 더 머리를 채워요. 자, 이게 우리 무의식의 구조죠. 그러면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 자동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 자, 발표 불안증을 없애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표 불안증이 내 마음을 채우고 결국 발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 발표 불안을 끌어당기는 그 효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발표 불안보다는 차라리 내가 편안하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내가 어떤 힘을 주고 비전을 심고 멋진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두뇌의 구조를 문제에서 완전히 원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니까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줘야 돼. 자, 극복한다는 자체를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어쩌면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내 삶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문제도 어쩌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NLP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문제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제를 하나의 전기의 퓨즈로 본다. 퓨즈가 내려간다는 것은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생각해요. 자, 퓨즈가 내려감으로써 어떤 전기 과부하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전기 과부하를 없애고 누전을 없앰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퓨즈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기 과부하로 인해서 건물에 화재가 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문제는 긍정적 이유와 목적을 우리한테 지금 말하면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발표 불안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 발표 불안을 통해서 스피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또는 나치력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발표 불안 전문가로, 더 나아가서 스피치 전문가로 또는 동기부여가로, 심리 치료사로 성장 발전을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발표 불안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여기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자원. 모든 문제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심에서 원하는 중심으로 에너지 흐름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인간관계를 정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정보하라. 인간관계 기본 원리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인간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얼마나 빨리 친해질 수 있느냐 이거지. 얼마나 빨리 믿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 바로 NLP는 쉽게 친해지고 쉽게 믿음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포라는 거, 라포. 어떻게 라포를 형성했어? 어떻게 마음을 열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NLP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똑같은 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똑같은 말을 돌직구로 말할 것인가. 최면을 걸듯이 말할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말할 것인가. 원주적으로 말할 것인가. 질문으로 말할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앞서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이제 메타모델은 체면에서 벗어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탈체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고방식이나 부정적인 신념에서 벗어나게끔 끼워주는 거지. 이게 탈체면 합법. 자, 밀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체면에 걸리게끔 체면을 걸듯이 말을 해주는 거죠. 긍정적인 건 체면에 걸리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체면에 빠져들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체면을 걸듯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양자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경계 전체로 어떤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맞죠? 돌을 던졌을 때 우리 호수에 그 파문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했을 때 긍정적인 파문이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서, 자, 우리 신경계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이제 합법이 바로 양자 언어학이죠. SOM 같은 경우는 입의 마술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입의 마술. 똑같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16가지 방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16가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16가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 그러면은 도저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6가지의 모든 말이 그 사람한테 긍정적 효과를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6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NLP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어떤 구조로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문제 사항을 16가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이게 뭐냐면 이제 SOM 화법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이제 성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격에 맞게 말하는 방식을 또 훈련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 NLP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방식을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언어의 달인이 되죠. 언어의 달인. 커뮤니케이션 달인. 선생님 말 잘하고 싶죠? 자, NLP를 만나면 말을 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을 잘 들어보시면은, 야, 교수님은 굉장히 말을 현란하게 잘한다,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루어질 게 아니거든요. NLP를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NLP 속에서 제 언어 스타일이 바뀌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능수능란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운 거죠. 그 다음 7번에 뭐냐면 삶의 전략을 바꾸라. 우리 스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도 아마 뭐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즉 모범적인 어떤 아빠 남편으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위대한 가정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인 삶이지만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서 좀 위대한, 사회적으로 위대한 그런 삶을 한번 뭐 우리가 목표로 삼아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역할 모델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 전략을 배우고 그 전략에 맞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은 어떨까? 자, NLP는 바로 이제 탁월성의 모델링이거든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자, 예를 들어서 골프를 누군가 잘 쳐. 그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의 그 골프 치는 스타일을 닮아가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정주영 회장처럼 큰 회사를 이뤘어. 그 회사를 잘 이룬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전략들, 이걸 이제 모델링으로 배워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 뭐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물론 많죠. 자, 이런 분들의 강의 스타일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강의 전략을 따라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강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모델링, 이거 모방이라는 겁니다. 자, NLP는 성공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성공의 역할 모델들의 전략을 찾아서 그 사람처럼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7가지를 NLP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